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염블리의 비밀노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 괜찮으시죠? 괜찮은데 이 감기가 잘 안 한 가더라고요. 번 걸리면 요새 정말 안 낫더라고요. 네. 잔잔하게 오래 가는 것 그러니까 같고 네, 특히 저희처럼 목 많이 써야 되면 목 잠기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잘 쉬어야죠 주말. 네, 푹 좀 쉬시고. 네네. 자,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장세는 끝이 없는 것 같고, 네, 일단 주 초반 분위기는 되게 좋았죠. 그 아이폰 관세 면제한다 이 뉴스가 주말에 나와서 상당히 좋았는데 또 주 후반 들어서 엔비디아 이제 중국 수출 규제한다 이게 떠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주 초반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 주 후반에 좀 꺾이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안 좋았지만 한국이 되게 잘 버티더라고요. 국내 증시가.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연기금의 매수가 좀 정말 끝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은 계속 좀 파는 외국인 게 계속 많은데. 팔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과 연기금이 이걸 좀 방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이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뭐 물론 이제 이런 관세 피해받는 업종도 있지만 관세랑 무관한 업종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업종들은 또 강세를 보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과 방산인데 이들은 또 시총까지 크다 보니까 이들이 오르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은 좀 안 좋았고 뭐 주중에 파월과 트럼프가 좀 실망을 좀 안겨줬죠. 예,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지만 파월 의장도 사실상 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과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순위로 가장 네, 먼저. 맞습니다. 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시장이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그 예상대로 금통위에서 금리는 일단 동결을 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관세가 약간 소강 상태, 90일 이제 딱 기간이 설정되면서 협상 단계로 들어가고 네. 있는데 그 와중에 그 IT 기기에 대한 상호 관세 뺀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치킨 게임에서 트럼프가 살짝 방향을 먼저 조금 튼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이제 트럼프가 이걸 약간 틀 수밖에 없는 게 좀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이폰 생산의 90%가 중국인데 그렇죠. 그거를 거기다 145%를 때리면 감당하기 좀 어렵고,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PC나 노트북, 뭐 모니터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돼서 미국 가다 보니까 그 피해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걸 뺐는데, 요거를 뭐 관세 부과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품목 관세를 따로 만들어서 부과한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상호 관세에서 뺐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 산업들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은 게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었을까요? 전 정말 신기한 네. 게 245%를 때릴 때까지 서로 이렇게 치킨 게임을 네, 했잖아요. 치킨 게임 했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자,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면 중국은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를 그래도 전망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전망을 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그래도 하다가 조금 이제 꺾지 않을까 먼저. 아, 자존심 상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 네. 같아 보이는데 중국은.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냥 125까지 올려버렸잖아요. 이제 더는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중국의 타격을, 미국도 이렇게 되면 중국이 타격받을 걸 알 텐데 중국이 이제 같이 그냥 맞대응으로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뭐 예상을 했었으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더 수를 좀 멀리 봤을 텐데 중국이 고자세로 나오니까 아이폰은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마 대응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자기 예상을 좀 빗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지가 좀 좁아졌던 게 지난주에도 금리가 한번 발작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여기서 굳이 너무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건 좀 좋지 않다. 좀 후퇴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그 상호 관세도 90일 유예한 데다가 거기다가 물론 이제 중국은 아직 부과하고 있지만 주요 제품들을 좀 이렇게 뺐다는 측면에서 일단 트럼프가 약간 이제 본인 생각대로는 좀 뭔가 좀 잘 안 안 되고 가고 있다. 있는데. 네, 이렇게 좀 그래서 보고 계속 있습니다. 협상을 하자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네, 부과하면서도 협상하자. 근데 부과하면서도 그 협상하자. 뉴스에 나왔잖아요. 전화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근데 중국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중국이
되게 좀 중국도 급하긴 할 텐데 좀 뭔가 지금 전략은 되게 만만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 분을 만났는데 네.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보려면 해봐. 뭐 이렇게 약간 중국 분위기가 야, 약간 자존심 같은 게, 자존심. 그러니까 예. 시진핑의 이런 전략이 중국 국민들한테는 약간 오히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막상 그러면서 사업하는 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이 어딜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다음 주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한다고 해서 또 긴장이 되고 있고 의약품도 관세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이 관세 고비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제 남은 게 반도체랑 의약품이거든요. 이 두 개 언제 낼 거냐? 요게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인데 일단 의약품은 아직 얘기를 명확하게 안 했고요. 반도체는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발표한다고 바로 이게 발효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할 것 계획을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한다. 언제쯤 아마 관세를 부과하고 근데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관세율을 얼마로 매길지, 언제부터 매길지. 그리고 반도체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모든 반도체에 똑같이 적용될 건지 이것도 되게 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게 네. 발표를 할 거다. 네, 맞아요. 발표를 했는데 계획 발표다. 네, 맞아요. 실행 계획이다. 뭐 이런 단계가 너무 기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발표해도 또 바뀌어요. 그렇죠. 또 뒤에 또 이번에도 달라지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그냥 어떤 정책 발표가 나오는 순간부터 불확실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작이 되니까 참 시장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제 얼핏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미국 시장이 강했던 이유가 법의 지배, 법에 맞춰서 맞아요. 딱딱 진행이 됐던 것과 예측 가능했다. 이 두 가지가 미국 시장이 강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다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달러가 약한 것도 네. 그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너무 이게 휘둘려 버리니까. 약속 안 지키고 맞아요. 뭐 협상했는데 뒤통수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엄청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음 주 발표도 사람들이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인 게 뭐냐면 그 아이폰도 뺐는데 반도체는 조금 우리 예상보다 낮게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반도체 미국이 잘 못 만들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하지만 근데 트럼프 스타일이 또 일단 질러버리는 스타일이니까 처음에는 또 예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다만 이 반도체 이걸 발표하기 위해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시간이 조사 기간이 한 200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결코 그 조사하는 쉽지가 데가 그 미국의 무역대표부 네. 안에서 이제 서로 조사를 해야 따져보는 되거든요. 거죠. 그 근거가 있어야 이걸 부과하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하는 건 좀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또 실망하겠죠, 시장은. 이거 원칙에 위배되는데 또 발표했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나오는 걸 보고 제 생각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은. 그리고 관세율은 일단 최소는 10%는 부과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제품이든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서 다만 지금 자동차가 25니까 이거보다 높을 거냐 아니면 근데 누가 봐도 낮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될 근데 사실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고 그냥 트럼프가 다음 주에 발표할 게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에 의하면 반도체 관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바로 부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일단 좀 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어쨌든 한번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를 일이에요. 그 각 나라별 관세 부과하는 것도 정말 그 무역 수지 균형 네, 따져 맞아요. 그냥 때렸잖아요. 며칠 만에. 자, 이런 관세 전쟁 속에서도 우리 TSMC 실적이 놀라운데 또 연매출 전망 투자비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런 좀 관세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AI 좀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좀 이제 TSMC 실적 보면서 그래도 여기 살아있는 구멍이 좀 생겼다. 뭐냐면 원래 TSMC도 이제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볼 거라고 많이들 봤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실적도 좋은데요. 올해 전망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올해 전망을 매출이 20% 이상 중반 이상 성장할 것 같다. 놀라운 수치고 AI 수요가 올해만 2배 증가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 얘기랑 똑같아요. AI 안 줄어든다. 예, 좀 딥시크가 생겨도 더 지출해야 된다. 그거를 TSMC가 확실히 뒷받침해준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 또 AI 가속화로 수익 성장률이 28년까지 무려 연평균입니다. 40% 이상 계속 성장할 것 같다. AI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아예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TSMC도 미래는 모르죠. 사실 지나봐야 되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고객들의 행동에 좀 변화가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뭐 지출을 줄이는 약간 그런 조짐은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이 공급 있잖아요. 이거보다 수요가 훨씬 세대요 지금. 오히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TSMC만 보면 AI는 지금 약간 무풍지대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 또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 이번에 발표한 1분기 실적만 봐서는 우리가 AI 지출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의심을 좀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지금 좋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AI 반도체 쪽은 아직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TSMC 같은 경우 이제 제조 쪽이라고 보면 네. 그 끝단은 저잖아요. 제가 그죠, AI를 그죠, 써야 그죠. 되는데 네. 제가 요새 AI를 이렇게 여러 제품을 쓰면서 네. 느끼는 게 좀 빨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몰리니까 네. 유료 더 비싼 거 네. 이런 거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네. 보면 많은 사용처들이 생길 것 같고 맞아요. 더 필요로 하는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때 뭐 지브리 열풍 한번 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촉매제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소비자 수요도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요 고객사인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데가 줄여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이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으면 이들이 줄일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구글도 안 줄인다 그랬어요 저번에. 그래서 결국 TSMC 실적만 보면 우리가 관세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AI를 의심할 필요까지는 아직은 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빠르게 미국으로 날아갔던 일본이 이번 협상도 관세 협상도 가장 먼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4개 나라 중에서. 네. 이 아직 내용 공개가 안 됐는데 양쪽 다 뭐 긍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만 풍기고 있고 네. 결국은 지금 중국하고는 아직 협상을 시도하진 않고 있는데 중국하고 물밑에서도 뭐 이런 신호가 나와야지 좀 관세 문제가 네. 좀 풀리겠죠? 근데 사실 뭐 중국하고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언론에 공개는 네. 안 되지만 트럼프도 조심스러우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인 것 같고 네. 여기는 좀 중국은 반대. 쫙 맞아요. 의견 모아가지고 하는 이게 약간 시차가 안 맞지 완전히 않을까. 달라요. 예. 근데 어쨌든 아마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국가가 일본이니까 일본의 협상 결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근데 아직은 협상 첫 번째로 했고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되게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여기 실무 협상한 일본 여기 담당자도 약간 좋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근데 이 이시바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쉽지 않다. 뭐 서두를 필요 없다 맞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지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동상이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좋은데 근데 거기서 미국이 뭐 관세라든가 이런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 이해한 것 같아요. 뭔가 관세율 이 협상에서 우리 이 정도만 낮춰줬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좀 높게 제시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협상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이 일본과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일본마저도 이렇게 약간 좀 시간이 걸리면 지금 한 50개국이 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싸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는 진짜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유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일단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대해서 뭐 또 잘 협상해보자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트럼프의 협상 제안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중국은 좀 적극적인 제스처는 좀 아니고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을 좀 존중해 달라 이런 좀 메시지를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뭔가 좀 예의를 차려달라. 이게 그 무역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네. 큰 덩치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동네 싸움 같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막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분도 중요하고 베센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오늘수록 좋을걸요?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이게 네. 국가를 상대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들고 근데 그런 걸 지금 미국이 그런 스타일로 가다 보니 그게 트럼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맞춰주면 좀 빨리 끝날 거고, 근데 중국은 여기에 말려들질 않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잘한다 투자 잘한다 네, 그랬다가 맞아요. 중국 수출 H20 못하게 막아버리고 네. 이거 막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기업들도 피해가 좀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로는 이 제품에는 거의 공급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당장은 영향이 없는데, 문제는 이 중국 칩을 이렇게 수출 규제라고 이 인텔하고 AMD도 금지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냐면 무역 규제를 자꾸 하게 되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엔비디아가 잘 나가야, 잘 돼야 하이닉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더 큰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만의 문제냐 이거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만약에 관세 협상을 했는데 이러면 진짜 이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에 정말 좋은 HBM 그거 중국에 넘기지 마. 이렇게 나와버릴 수도 있죠. 네, 수출하지 마. 너네도 하지 마. 좀 뭐든 상상할 수 네, 있어요. 뭐든 지금. 상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번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불편해한다거나 만약에 뭐 반도체 수출을 좀 약간 제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도대체 뭐 기업 활동은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칭찬을 해놓고 뒤에서는 제도적으로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규제를 딱 때려버리니까 이번에 이 일 있고 나서 바로 어디 갔습니까? 젠슨항이 중국 날아가 버렸잖아요. 바로 날아가서 고위급 인원 만나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엔비디아는 또 어쨌든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약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불신을 심어줄 수 있고, 이거는 월가에 이제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아 이거 이런 일이 끝날 때까지는 되도록 좀 투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약간 위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입장에서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미국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이럴 때 구원투수로 나서는 게 연준이잖아요. 네. 뭐 물가를 잡는 주 목표도 있지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연준 인사들 몇몇은 언제든 우리가 개입할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히려 파월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그런 자세를 좀 취하고 있어서 네.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에 두 명의 그 전주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랑 윌러 연준 이사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물가와 금리 중에 물가와 경기 중에 뭐가 우선이냐? 윌러 연준 이사는 경기가 우선입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예요. 좀 안 좋아지면. 예. 물가 상승 일시적이니까 괜찮다. 그리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뭔가 안 좋으면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 연준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근데 갑자기 파월 의장 뭐라고 했냐면 개입 안 한다. 이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연준 의원들이 서로 지금 말이 좀 너무나 좀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질문에 그런 답변을 했죠. 물가와 지금 경기가 물가는 오를 것 같고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되냐. 이 질문에 답은 안 했어요. 명확하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 없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장기간의 강력한 노동시장 조건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 이 얘기는 뭐죠? 물가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물가 우선시하면요, 관세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침체 와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발언에 의하면 물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나스닥이 그날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이었죠. 트럼프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예. SNS에도 쓰고 엄청 비난했죠.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은 벌써 7번이나 금리 낮췄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해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미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자기 말 한마디에 막 맞아, 움직이는데 분명히 네. 내 부하 같은데 우리 아니, 본인이 옛날에 어. 시켰잖아요. 내 부하는 얘만 말을 안 들어. 맞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사실 근데 파월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 안 좋아진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좋은 립 서비스라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개입하겠다. 경기가 지금은 우선인 그렇죠. 것 같다. 아, 말이라도 본인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시장도 안도를 했을 텐데 그냥 너무 그냥 본인
그 속마음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나 트럼프 싫어 이거 아니에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법에 의해서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임기까지. 임기가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불만을 비죠. 근데 이 자체가 또 불확실성이에요. 트럼프가 또 여기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건 간에 자꾸 연준 의장한테 압박을 하는 거고 말 안 들으면 해고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월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근본을 흔드는 네, 거잖아요. 근본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그 나스닥 급락하고 나서 쉽게 좀 회복이 안 됐던 이유도 자꾸 이제 트럼프가 여기저기 이제 개입을 하면서 신뢰를 자꾸 저버리다 보니까 물론 연준 의장의 무능력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너무 그럴 거면 거기 왜 있냐. 그렇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지. 나중에 불 다 태운 다음에 나중에 불 끄러 다닐 거냐. 근데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트럼프가 개입하는 모습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미국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고스란히 좀 드러나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주식시장도 보면은 저희가 매주 네. 연블리의 비밀 노트에서도 발표를 하지만 기관, 외국인, 개인 이 순매수, 순매도가 네. 엇갈리잖아요. 맞아요, 보통. 엇갈려요. 참 그것도 신기한데 미국도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폭락을 하고 나니까 개인은 많이 사고 네. 기관은 좀 많이 팔고 어디가 더 맞을까요? 아, 저는 개인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미국 증시가 이번에 폭락했잖아요. 특히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한 다음 날 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미국에. 그날 개인 투자들이 그 2014년에 그 이 투자자 순매수 집계를 한 이후로 가장 많이 샀대요. 하루에. 그날. 그날 3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산 거죠. 4조를 넘게 샀어요. 한국 돈으로. 이렇게 많이 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폭락하니까 미국의 개인 투자, 물론 우리나라 투자들도 거기 동참했을 수도 있어요. 일부. 우리나라 근데 어쨌든 미국 투자들 조사해 보니까 무려 30억 달러 샀고 그 후로도 계속 산 거예요. 하루만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들은 흔히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이 더 딥. 폭락할 때 사면 항상 수익 났어요. 이게 실패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과거에 2022년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나스닥이 고점에서 35 빠졌거든요. 그때 모으신 분이 23년, 4년에 막대한 수익을 거뒀죠. 실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급락장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이제 저가 매수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S&P 500이 2일간 5% 이상 하락한 후에 매수를 했을 때 1년 후에는 평균 10% 올랐대요. 수익이 실제 나긴 났어요. 과거 데이터를 과거 이렇게 통계를.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원들 과거 통계를 믿고 그리고 트럼프가 영원히 저러겠냐, 언젠가 바꾸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믿고 아마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근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는 정반대로 했어요. 또 그게 완전 이해가 안 가요. 정반대로.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도 왜냐하면 이 개인 투자분들은 다 각자 너무 좀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근데 펀드 매니저는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때 수익률. 아, 그 고객의 돈을 맡아서 네, 하다 맡아서 보니까 하기 때문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리스크 빨리 관리를 해야 돼요. 되니까. 근데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아, 내가 물렸으니까 에이, 근데 1년 후에 트럼프 바뀌겠지. 그리고 그냥 버텨도 되거든요. 여유만 있으면. 근데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바꿔줘야 돼요. 그 계속 수익률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문책 당하죠.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힌트는 기관의 순매도와 순매수를 너무 맹종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고는 하시면 좋은데 너무 그게 100% 그냥 정답이다 이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근데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 절반이 경기 침체 온다고 답변을 했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미국 주식 비중을 이렇게 줄여놨다고 답변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대부분 미국 주식 비중 줄였다. 그럼 뭘 했냐? 다른 나라 주식은 또 샀대요. 유럽, 아시아. 그러니까 미국을 팔고 다른 나라로 교체를 해버린 거죠. 요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분들은 미국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기 더 들어가시고 이 펀드 매니저들은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빼고 비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네, 결과는 모르죠.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그런 좀 지금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타이밍에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수 종목과 상승한 업종 정리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한 업종 중에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사실 그 약간 이게 정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긴 했는데 AI 소프트웨어가 한 유력 대선 후보가 그렇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좀 해줬죠. 근데 이게 저는 뭐 정치 테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AI 소프트웨어 그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네. 정치 테마주로서 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올라가는 게 이해되는데 그 대선 후보들마다 관련 테마주라고 다 이렇게 있어요. 기사에 보면 네. 누구 고등학교 친구 맞아요. 언제 근무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 맞아요. 이런 건 좀 그런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문제는 상한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자꾸 상위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에서 지지율 나오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거기 관련된 인물 테마가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매 선거 때마다 반복이 돼요. 그리고 결국 결과는 안 좋아요. 항상 이제 주가가 나중에 폭락하긴 했는데 다만 뭐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하시되 그날 사고 파시면 차라리 괜찮은데 너무 오래 끌고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이런 정책 테마는 정책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워낙 많이 올라서 뭐 이걸 뭐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아마 AI 소프트웨어 쪽은 쉽게 이렇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나 의료 AI 이런 쪽들은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올라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그 임플란트 쪽입니다. 임플란트가 지난 이제 한 1년 동안 중국의 막 소비가 안 좋아지면서 되게 좀 안 좋았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다는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업종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로봇도 많이 올랐어요. 자, 이번 주에 염미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요거는 꼭 이제 주식이라기보다는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지금 그 연금 본인이 직접 이제 관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퇴직연금부터 개인 뭐 연금저축까지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밸런싱 폴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여기 그 하나투자증권의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앞부분을. 저도 그래서 좀 놀랐어요. 읽어보고. 근데 앞에 내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나 분위기가 좀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내용 나온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도 그렇지만 이 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되게. 근데 그 DB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회사가 알아서 퇴직연금 해주는 네네.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여러분이 직접 개입할 게 없으니까 그냥 냅둬야 되겠지만 DC형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저도 DC형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금 저축 있죠. IRP 이제 퇴직연금 계좌 따로 있죠. 보통 이 세 개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약간 좀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저축을 따로 계좌에 저축 계좌도 있지만 이 계좌를 이용하죠. 연금 계좌. 그렇죠. 그래서 보통 900만 원까지 넣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근데 이게 한도가 1,800만 원까지예요. 1,500에서 1,800으로 네, 올라갔어요. 올렸는데 여기까지 다 놓고 저축하자 여기다 차라리 한도까지.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그 연금저축은 이 추가로 납입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인출할 때 과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절세 혜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세제 혜택이 일반 저축 계좌보다 괜찮으니까 요거를 하자.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라는 거 55세 이후부터 이렇게 또 하게 되니까 뭐 급한 자금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저축성 계좌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여기다 차라리 1,800만 원까지 그냥 저축을 하는 게 더 낫다. 이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사야 되나 이 고민들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 해결하는 거에 딱 두 가지 있대요. TDF랑 TIF. 이 상품이 실제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맞아요. 퇴직연금 계좌나 이런 사실 수가 있는데 TDF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이름이 붙고요. 그 뒤에 TDF에 그 나중에 끝에 뭐라고 붙냐면 숫자가 붙어요. 네 자리. 2045는 45년에 그렇죠. 나 은퇴한다. 2050이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걸 딱 사시는 순간 알아서 운영을 해줍니다. 그게 아마 숫자가 길어질수록 네.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바뀌는 달라요. 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은퇴 날짜가 다가온다. 그럼 채권 비중을 의도적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근데 만약에 은퇴 날짜가 아직 멀면 주식 비중이 더 높죠. 근데 자기 은퇴 날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좀 공격적으로 네. 하려면 뭐 은퇴가 한 본인이 10년 선택하시면 돼요. 남았더라도 뭐 2050을 하든지 네. 60을 하든지. 그래서 요게 왜 좋냐면 수익률도 평균 보면 그렇게 은행 이자보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렇게 ETF가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막 그때그때 선정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채권부터 뭐 이런 것들을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 운용사가 알아서 해줘요. 그냥 이것만 사면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제가 뭐 특정 상품을 당연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 MTS에 검색하셔가지고 TDF 맞는 걸 찾으시면 되겠고, 근데 이 TIF라는 것도 하나 있어요. 요건 아마 생소하실 텐데 네. TIF는 뭐냐면 은퇴하고 나서의 자금 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TDF는 은퇴 전까지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은퇴 안 했으니까 안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TIF는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 내가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유용한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계된 펀드인데, 예를 들면 배당주나 고정 수익 자산 채권 있죠. 리츠,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주식 중에서도 배당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리츠 배당 많이 주죠. 채권 당연히 이자 나오죠. 이 비중이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 주는 그런 펀드라 보시면 되겠는데, 은퇴 후에도 난 매달 좀 이런 돈들을 좀 받고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그냥 계좌에 넣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TIF를 사놓으면 이렇게 굴려주게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시 전후로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나는 은퇴 시기가 많으니까 안 하겠다. 뭐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분들은 TIF를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제가 머니올라 진행하게 되면서 배운 거 하나는 네. 연금 준비는 일찍부터 맞아요. 계획 세워서 하시니까. 하는 게 네.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찍 좀 할수록. 네. 그래서 이런 TDF나 TIF는 또 따로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55세 되면 이제 인출을 할 텐데, 이거를 그냥 인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냅두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소액이라도 55세 되면 일단 무조건 10년 동안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랍니다. 그래야 절세 혜택이 최대된대요. 왜냐하면 소액이라도 매년 인출하여 10년 이상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하면 그 후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치를 꼭 채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차라리 55세부터 단 1원이라도 일단 꺼내서 인출을 해서 그 10년을 먼저 채워놓자. 이것도 되게 좀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워낙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데 요 세 가지 한번 잘 좀 주목하셔서 전략 세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엑셀표를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예. 몇 년도에 얼마 찾고 맞아요. 어느 이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따로 있고 예. 또 안 받은 금액은 세금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예. 스스로 좀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 연불리의 비밀노트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이틀 오르는 걸 딱 보고 이제 느꼈던 게, 이게 투자자들한테 시사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안 좋은 장에 AI 미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다 지금 주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올해 연초 이후로 한 20%나 올랐어요. 물론 비싸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 배경은 이번에 나토의 방산 시스템을 수출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이제 놀랬던 게